나가노 마모루는 일본에서 유명한 메카닉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이자 만화가입니다. 라고 설명하기엔 좀 부족하죠. 프라모델 모델로로서도 인류이며 아마추어 록밴드의 베이시스트이기도 한 이 인물. 보통 건담 오타쿠 하면 후쿠이 하루토시를 떠올리지만 많은 건덕들은 더한 오타쿠로 나가노 마모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한 가지 방면의 오타쿠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오타쿠적 소양을 가진 것을 넘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주도한 크리에이터. 보통 서브컬처 크리에이터에겐 강한 팬층과 안티가 공존하고, 이건 나가노씨도 마찬가지지만 팬과 안티가 모두 공감하는 사실이 있는데요. 첫째는 메카닉을 잘 그린다는 것. 그를 싫어하는 사람조차 메카닉 디자인의 천재라는 걸 바로 수긍할 정도로 그의 디자인은 천재적이죠. 둘째는 게으르다는 것. 그의 작품인 5스타 스토리즈는 1986년부터 연재를 시작했는데 38년이 지난 2024년 기준으로 단행본이 겨우 17권 나왔습니다. 그나마 14권부터 2년에 한 권씩 나와서 겨우 17권을 채운 거죠. 셋째는 건담과 건프라에 관한 건데요. 아마 이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주세계는 없어질지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사람처럼 움직이는 건프라도 태어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죠. 나가노 마모루는 1982년 월간 스타로그가 주최하는 제2회 SF 대상에 입선한 후 다음 해인 1983년에 타쿠쇼코 대학을 중퇴한 후 솔라이즈에 입사하는데, 입사하자마자 중전기 엘가임의 메카닉 디자인과 캐릭터 디자인을 맡죠. 보통 제대로 창업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굴리는 걸 잘하죠. 애니메이션 감독인 이시구로 노보루는 1978년에 아트비전을 설립한 후 젊은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했는데, 그렇게 태어난 작품 중 하나가 초시곤 요새 마크로스죠. 일설에 의하면 이걸 본 토미노 감독이 경쟁심을 느끼고 자신도 젊은 인재들이 주도하는 작품을 기획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엘감이었다고 합니다. 마크로스라는 성공 사례가 있어 이 기획은 쉽게 통과되었는데, 여기서 신입인 나가노 씨가 메카닉, 캐릭터 디자인을 맡게 되죠. 작가주의를 꿈꾸는 토미노 씨가 아직 작가로 피어나지 못한 나가노 씨의 가능성을 알아본 걸까요? 다만 두 사람의 인터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의 능력과 재능을 인정하고 나가노 씨가 토미노 감독을 상당히 존경하긴 하지만 합이 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그 이유는 아마 두 사람의 세대가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 전후 빈곤으로 고통받던 일본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룹니다. 이때 이를 주도한 것이 단카이 세대인데요. 그 다음 세대를 시라케 세대라고 하죠. 우리가 베이비붐 세대, 밀레니엄 세대 간의 차이가 있듯 일본도 두 세대 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회사에 충성하면 종신 고용되면서 월급을 따박따박 받을 수 있었던 단카이 세대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국가와 회사에 충성할 생각이 없는 시라케 세대를 상당히 한심하게 보고 있었죠. 단카이 세대가 궁핍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몸 바쳐 노동을 했다면, 시라케 세대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면서 취미와 문화에 눈길을 돌린 세대인데요. 나가노 마모루는 시라케 세대에 들어갑니다. 이 시라케 세대에는 공통점이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스타워즈죠. 역시 같은 세대인 토리야마 아키라 씨가 소년 점프에 공모전에 응모할 때 스타워즈 팬픽을 내서 떨어진 적이 있었듯 스타워즈는 시라케 세대의 중심 문화였어요. 나가노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스페이스 오페라인 5스타 스토리즈의 기사들은 스패드라고 하는 광선검을 씁니다. 유래는 아무리 봐도 스타워즈의 라이트 세이버죠. 왜 시라케 세대는 스타워즈에 빠졌을까요? 당시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미국 문화가 히피 문화를 중심으로 핫하기도 했지만 스타워즈 자체가 워낙 특별했기 때문일 겁니다. 1963년에 철원 아톰이 만들어진 이후 일본에서는 여러 SF물과 로봇물이 만들어졌지만 완구 사업이 중심이 되면서 돈이 안 되는 드라마보다는 아이들에게 완구를 팔 수 있는 로봇이 중심이 되었죠. 당시엔 오벨 따로 팔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매출의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60년대부터 SF만을 보고 자란 사람들을 위한 드라마가 당시 일본에선 우주 전함 야마토밖엔 없었는데 78년에 생태계 파괴종인 스타워즈가 들어온 겁니다. 새로운 문화를 동경하던 세대에게 미국이란 선진국이 그들이 원하는 SF물을 보여줬으니 다들 빠져들고 만 것이죠. 그런데 스타워즈가 개봉한 다음 해인 1979년 일본에서도 새로운 작품이 등장하죠. 시라케 세대는 일본에 없던 신인류였죠. 신인류, 뉴타입을 위한 세상을 노래하는 작품 기동전사 건담입니다. 토미노 감독이 시켰는지 스태프의 독단인지 몰라도 기동사 건담은 스타워즈를 베낀 듯한 요소가 참 많죠. 하지만 모든 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작품에 등장하는 뉴타입은 단카이 세대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시라케 세대를 대변하는 존재였고, 이게 세대 갈등에 지친 젊은이들에게 제대로 먹혔죠. 다만 기업체에게 이 움직임은 꽤 늦게 포착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스폰서인 클로버가 생각한 것은 아이들을 위한 로봇 만화였기에 아이들만 바라보다 보니 젊은이들은 놓쳐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후 사람들은 착각해서 깨어나죠. 1981년 2월 토미노 감독과 잡지 애니메계 편집장 코마키 마사노부 씨는 건담 극장판 개봉 전에 애니메이션 신세계 선언을 개최하는데 이때 자신들을 대변하는 건담에 열광했던 세대가 신주쿠의 알토 앞에 모이죠. 원래 1편만 개봉하고 반응이 별로면 2, 3편은 취소할 예정이었던 썰라이즈는 이 인파를 보고 자신감을 얻습니다. 건프라붐, 애니메이션 신세기 선언, 그리고 3월에는 드디어 극장판이 공개되면서 건프라로 유입된 초등학생과 야마토를 보고 자란 대학생들이 몰려서 건담 붐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죠. 이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코스프레 붐이 일었고 중고생들이 성우에게 펠레토를 보내면서 성우 붐이 일었는데 그래서 아무레 성우 후루야 토오루, 카인 시덴의 성우 푸루카와 토시오 등을 모아 성우 아이돌인 슬랩스틱을 만들기도 했고 또한 이때 신진 성우들이 탄생하기도 했는데 나가노 마모루의 아내 카와무라 마리아가 그중 한 명이죠. 1981년 2월 22일 이 현장에 참가한 두 사람은 15,000명에 달하는 팬의 대표로서 연설을 시작합니다. 私たちは私たちの時代のアニメを初めて手にする機動戦士ガンダムは受け手と送り手を超えて生み出されたニュータイプアニメである。この作品は人とメカニズムの融合する未来世界を有感覚で訴えかける。これは生きるということの問いかけのドラマだ。もし私たちがこの問いを受け止めようとするなら深い期待と決意を持って自ら自己の精神世界ニュータイプを求めるほかはないだろう。私たちはアニメによって開かれる私たちの時代とアニメ新世紀の幕開けをここに宣言する。 기동사학 건담은 아이들을 위한 로봇물에서 벗어난 새로운 세대에 맞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었고 성장한 자신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을 찾던 젊은이들은 이에 화답하는 새로운 문화인 건담에 눈을 돌린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는 직접 건담을 만들기 위해서 뛰어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가노 씨도 그중 한 명이죠. 나가노 마모루는 성격에 거침이 없어요. 상대가 토미노 감독이든 반다이든 자기 할 말은 다 하고 자기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나가노 씨가 중전기 엘가임에 파티만 넣으려고 하자 난 파티만 인정하지만 이건 내 작품이니 넣지 마라 라면서 토미노 감독이 반대했음에도 전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작중에 토미노 감독 몰래 넣어버리기도 했죠. 그런데 보통 이런 사람은 조직에서 배척당하기 쉽지만 나가노 씨만큼은 여러 선배에게 사랑받았다고 해요. 이유는 예절 덕분이라고 합니다. 썰라이즈의 프로듀서 야마우라 에이지는 보통 이쪽 업계는 그림만 그리다 와서 예의 범절은 밥 말아먹은 사람이 많지만 그는 예의 범절이 훌륭했으며 말도 교양 있게 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어디서 예절과 화법을 배웠을까요? 전 그의 집안 덕분이라고 봐요. 그는 교토에 있는 포목점의 아들입니다. 포목점은 단순히 옷가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옷감을 산 사람의 의뢰에 맞춰 기모노를 디자인하기도 하죠. 보통 포목점은 에도의 에치고에가 1673년에 세워졌으니 적어도 에도 시대 혹은 그 이전에 생긴 경우가 많은데 당시 황족, 귀족이 몰려 사는 교토에서 옷을 맞춰 입는다는 것은 지위가 높거나 상당한 자산가란 이야기죠. 그들에게 예절을 지키지 못하면 장사 문제가 아니라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목점 가문은 예의 범절이 엄격하다고 하는데요. 아마 나가노 씨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의 집안 배경은 예절과 화법에만 영향을 준 게 아니에요. 건담은 물론 오늘날의 건프라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일러스트 고지인 개간 S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2003년 여름호에서 나가노 씨는 기자에게서 5스타 시리즈에서는 패션의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냐? 라는 질문을 받자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라고 단언합니다. 토미노 감독은 그의 패션 감각을 칭찬하긴 하지만 반대로 뉴타입 2024년 4월호에선 다리 긴 아가씨만 그린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애들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렇듯 그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패션과 상당히 많이 얽히죠. 저는 아무래도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가족이나 가문의 직업을 바탕으로 보는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 역시 포목점 가게란 유전자에서 온 게 아닌가 생각해요. 반다이가 스폰서가 되어 만든 1985년작 기동전사 제타 건담은 제작 초기부터 난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애니에서 보는 퍼스트 건담은 하얀색 통바지 입은 형태인데 만화에서야 이 바지가 늘어나면서 여러가지 동작을 취하지만 실제 존재하는 물성을 가진 플라스틱에선 그게 어렵죠. 그래서 건프라는 팔꿈치는 30도, 무릎은 30도, 허벅지는 20도 정도 굽혀지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고민한 사람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죄다 실패한 건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좀처럼 나타나지가 않았죠. 문제는 소비자층이 아이들에서 어른들로 바뀌면서 건담이 리얼 로봇이 되고 리얼의 극치를 추구한 MSB가 등장하면서 건프라도 인간처럼은 무리지만 최소한 애니메이션 작중의 움직임은 취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런 디자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를 해결한 천재가 바로 나가노 씨입니다.
그는 만화에 나오는 모비스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 게 아니라 엄청난 수의 부품이 모인 개체가 원 운동과 수축 운동을 하면서 움직이는 걸로 본 거죠. 이미 그는 중전기 알가임에서 덩어리가 아니라 파츠로 움직이는 로봇, 헤비메탈을 디자인하면서 새로운 개념의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 유명한 무버블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타 건담에도 이 프레임을 도입한 거죠. 기존의 로봇들이 하나의 덩어리였다면 무버블 프레임 기체는 하나의 뼈대에 장갑판을 붙인 거죠. 사람의 뼈가 움직일 때마다 살이 신축하면서 관절의 접힘을 방해하지 않듯 뼈대가 움직이면서 장갑판이 맞춰 움직이므로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이를 도입해 만든 건프라인 1대100 건담 마크2는 무버블 프레임이 얼마나 혁신적인 물건인지 잘 보여주죠. 이후 건담들은 통짜가 아니라 스커트를 입게 되며 드래곤어 등의 완구화를 전제화한 상품에도 무버블 프레임의 개념이 도입됩니다. 이렇듯 완구에 리얼함을 불어넣은 나가노의 혁신. 하지만 반다이와 썰라이즈의 입장은 복잡했어요. 토미노, 나가노가 무언가를 창작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다이는 말할 것도 없고 썰라이즈도 영업맨들이 일궈낸 회사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와 영업맨은 어느 조직이든 성향이 정반대죠. 정황상 반다이는 나가노 씨를 호의적으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엘가임의 완구 판매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물론 이건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당시 반다이의 기술력 문제였지만 적어도 상품화하기 어렵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나가노 씨의 디자인은 80년대임을 감안해도 획기적입니다. 하지만 큐베레이 같은 기체는 보기엔 멋질지 몰라도 당시 기술로 만들면 어깨 장식의 무게를 버틸 수 없는 데다 이런 공면을 구현하는 것도 당시엔 쉽지가 않았어요. 문제는 나가노 씨가 절대 타협하는 성격이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스폰서가 이 나가노 씨를 정리하는 방법이었죠. 포브스에서 나가노 씨가 한 인터뷰에 의하면 반다이의 시미즈의 제안을 받아 건담 더블 제타의 작업을 시작했고 컨펌까지 나서 나가노 씨의 디자인에 반영된 만화도 공개되었는데 이 모든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쪽 업계에서 디자이너가 사고를 쳐서 계약이 해지되거나 혹은 최종 단계에서 높으신 분이 거절해서 계약이 깨지는 경우는 많아요. 프로가 거기에 분노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다만 프로가 진짜 화가 나는 경우가 뭐냐면 중간 관리자 컨펌을 받고 다 진행해서 제출했더니 이유도 설명 안 하고 다짜고짜 취소시키는 거예요. 게다가 이건 상업화를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취소한 거라 갑에게는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나가노 씨의 하차는 업계 관계자만이 아니라 건담 팬들까지 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갑이 의뢰할 수 있는 모욕임과 동시에 커리어를 상처 입히는 행위이기도 해요. 자존심 강한 나가노 씨에겐 참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역습의 샤아 때는 토미노 감독의 부탁으로 인해 디자인까지 다 나왔지만 어느 날 갑자기 토미노 감독이 이유는 말 못하지만 너와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사절을 했다네요. 즉 이것도 정황상 반다이의 압력이겠죠. 다만 이때 나가노 씨가 자진 하차하는 식으로 토미노 감독의 체면을 지켜줬습니다. 세간엔 반다이가 나가노 씨의 디자인을 알아주지 않아서 사이가 안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유가 더 있던 거예요. 물론 상품화가 어려운 디자인을 제출한 건 나가노 씨의 잘못이니 반다이가 그를 배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거칠어요. 그러니 나가노 씨는 지금까지 반다이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 토미노 감독은 빅토리 건담 제작 때 반다이의 갑질에 지쳐 쉬다가 복귀작으로 브레인 파우더를 만들게 되는데 토미노 감독은 또 이런 일이 터질까봐 이번엔 썰라이즈에는 알리지 않고 약속도 없이 나가노 씨에게 찾아와서 복귀작을 도와달라 요청했고 나가노 씨는 이에 흔쾌히 응했다고 하는데 아마 토미노 감독에 대한 존경심도 있었겠지만 같이 당한 사람들끼리의 공감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그는 어떻게 무버블 프레임을 고안할 수 있었을까요? 나가노 씨의 작법은 다른 디자이너와는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의 디자인은 하나의 덩어리인 반면 나가노 씨의 경우에는 모든 파츠가 따로 움직이는 방식이에요. 즉 면을 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도록 선을 그어보는 거죠. 저는 이건 역시 그의 가문덕으로 봅니다. 포목점은 오감을 팔고 주문에 맞춰 기모노를 만드는데 이 기모노란 옷 놀랍게도 여러 장의 천을 기워 만드는 게 아니라 한 장의 천을 자르지 않고 바늘로 조여가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를 패션용어로 a piece of cloth, A폭이라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선 당이, 카라키누 등을 여러 장 겹쳐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천 하나를 바늘로 꿰고 조이면서 만듭니다. 한 장의 천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가 기모노의 품질을 좌우하죠. 나가노 씨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케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하는데 이세이 미야케가 이런 말을 해요. 한 장의 천은 3차원의 입체가 되지만 옷 자체는 2차원이다. 그런데 이를 입은 사람은 5차원의 존재가 된다. 하나의 면을 분할하여 자유로이 움직이는 건담, 하나의 천을 조여가며 자유로이 움직이는 기모노,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나가노 씨가 금색 로봇을 좋아하는 이유도 감이 오죠. 기모노의 크기는 금사와 자수의 활용이니까요.
여하튼 반다이와 나가노시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브레인 파워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는 바람에 인연은 끊어졌죠. 하지만 지금도 그의 그림자가 강렬한 이유는 우리가 만드는 건프라의 존재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80년대 나가노시의 디자인을 구현하지 못한 반다이는 결국 나가노시를 스폰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쳐내고 말지만 이때 도입된 이중 관절을 통한 움직임은 여러 사람을 매료시켰으며 나중에 반다이는 세계 1위로 꼽힐 정도의 기술력을 키우면서 나가노시의 착상을 적극적으로 프라모델에 활용하게 되지요. 지금 건프라는 거의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관절은 2중, 때로는 3중으로 되어 있으며 허벅지와 상박, 하박의 장갑은 움직임에 따라 살처럼 밀려나죠. 물론 이를 구현해낸 것은 반다이의 기술적이긴 하지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 기술의 발상은 천재, 나가노 마모루의 것이란 걸. 그래서 그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를 건프라, 로봇 프라모델의 아버지라 부르는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는 반다이가 로봇 사업을 하는 한 더욱 강해지겠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